여러분, 혹시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홀로 앉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밖은 어둡고 집안은 고요한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서늘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끌벅적한 모임이 좋았고 휴대폰이 잠시라도 울리지 않으면 불안했으며 주말이면 약속을 잡아 빈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떠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거대한 시간과 침묵뿐입니다. 이 고요함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동창회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의미 없는 안부 전화를 돌리며 외로움을 달래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오히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돌아오는 길, 그 공허함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여기 평생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고독을 지옥이 아닌 왕국으로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개 한 마리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으며 세상의 칭송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아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냉철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다. 즉, 고독은 실패한 자의 토피처가 아니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를 위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고독을 최고의 무기로 만드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는 법. 둘째,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 스스로 즐거움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법. 둘째, 인생의 양대 고통인 결핍과 권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이 들물 상실이 아닌 자유의 시간으로 재정의하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고 저녁마다 술자리와 골프 모임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마당발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인맥이 넓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끊고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내와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그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는 자신이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업가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의 인정과 소란스러움으로 마음의 빈방을 채우려 했던 것이지요. 만약 그가 쇼펜하우어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고요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통해 이 고독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몸을 밀착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다시 모여들면 또다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는 찔리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교적 욕망은 본능이 아니라 고독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서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춥고 두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 나와 다른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질투와 시기를 경험하며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에 찔리는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냉소적이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상에는 온통 시정잡배들이 들끓고 있다.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서 시정잡배라는 말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생각이 얕고 남의 뒷담화를 즐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천박한 관계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싫은 소리를 듣고도 웃어넘기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 시간을 때우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을 두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대화의 주제가 오로지 돈 자랑, 자식 자랑 혹은 며느리 흉보기 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피로감과 허무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에 찔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내면의 온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적인 온기가 가득한 사람은 굳이 타인의 체온을 찾아 구걸하듯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 따뜻하기 때문에 추위를 피해 남에게 달라붙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어울릴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에 실망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대폰 주소록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관계,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 자신으로 채우십시오. 남에게 맞추느라 억지로 웃었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권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지만 막상 먹고 살 만해지고 시간이 생기면 인간은 곧바로 지독한 권태 즉 지루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 권태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기에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거나 하루 종일 등산복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심지어는 도박이나 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이라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쾌락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자신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정신의 크기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탁월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좁은 방과 맛없는 음식,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미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비록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사색하고 상상하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느라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의 삶은 때로 감옥처럼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서도 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밭을 경작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남이 차려주는 밥상, 남이 보여주는 영상,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독서, 사색, 예술 감상, 글쓰기처럼 능동적인 정신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뇌를,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깨어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가령 화초를 가꾸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물을 주는 귀찮은 노동일 수 있지만 내면이 깊은 사람은 잎사귀 하나가 피어나는 모습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기쁨을 얻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건강을 위해 억지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가에 돌멩이 하나, 스쳐가는 바람, 변화하는 구름을 보며 세상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에게는 권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범인은 시간을 죽이는데 골몰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골몰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악기를 배우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철학책을 읽든 자신의 내면 창고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 보물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으며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사라질 수 있고 자식이나 친구도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쌓아 올린 지혜와 통찰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심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마십시오. 심심함은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서재로 가서 책을 펼치거나 노트를 펴고 당신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고독한 짐승에서 고귀한 철학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장 경멸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심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내 행복의 기준을 남의 머릿속에 두고 살아왔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아주 신랄한 비유를 듭니다. 남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나의 행복을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변덕스러운 장소다. 남들은 사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평가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찰나의 평가를 얻기 위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허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보이는 나와 진짜 나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진짜 나를 돌보는 대신 남에게 보이는 나를 치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긋지긋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외모 경쟁에서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시기가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90%를 차지하는 요소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동창회에 다녀와서 친구의 자식 농사와 비교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노년의 삶과 나의 소박한 삶을 비교하며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억 자산가이면서도 더 돈을 불리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불행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뜯으며 왕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랑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 즉 명랑함이 있다면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타인의 평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쾌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연극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지만 막이 내리고 분장을 지우면 지친 배우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관객의 박수갈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며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로서 존재했는가? 나는 나의 고요함을 즐겼는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나이 듦을 상실이 아닌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서러워합니다. 피부는 주름지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픕니다. 젊음의 활력이 사라진 자리를 죽음의 그림자가 채우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노년을 인생의 휴식기이자 진정한 자유의 시기라고 예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없는 욕망입니다. 성욕, 성취욕, 소유욕, 명예욕. 이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를 채찍질하여 쉴 새 없이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을 마부해 우리의 이성을 말에 비유하기도 했지요. 젊을 때는 사납고 거친 욕망이라는 마부가 이성이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갈증을 느끼며 만족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뜨거운 욕망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듭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적 충동도 줄어들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도 옅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년은 가면무도회가 끝난 뒤 가면을 벗고 맨얼굴로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지혜와 평온이 들어찹니다. 젊은 날의 격정이 사라진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이 정리되고 고요한 밤에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청년기는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노년기는 인생을 이해하는 시기다. 젊은이는 눈앞의 산을 오르느라 숲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노인은 지나온 길을 굽어보며 인생의 전체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고,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고요히 관조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쇠락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안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두었던 나와의 대화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펼쳐보지 못했던 인문학 책을 읽으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하십시오. 쇼펜하우어 본인도 말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의 철학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빛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스스로가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완벽한 평정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글을 쓰고 플루트를 연주하고 강변을 산책하며 누구보다 평화롭고 지적인 노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그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붓과 물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을 다루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그들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둘째, 내면의 밭을 경작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의 가슴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풍요로운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셋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노년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오늘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적은 사람,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넷째, 나이 듦을 자유로 받아들이십시오. 젊음의 격정이 사라진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욕망의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 위에 지혜라는 배를 띄우고 유유히 항해할 시간입니다. 육체의 쇠락을 슬퍼하기보다 정신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인생의 해질녘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만큼 그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전직 어떤 직함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삶 말입니다. 오늘 밤 다시 거실에 홀로 앉게 된다면 그 적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시며 가만히 침묵을 들어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잘 견뎌왔다. 수고했다. 이제는 오롯이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껍질을 쓰고 찾아오지만 그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라는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타인의 소음으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 아니라 자신만의 향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형벌이 아닌 축복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별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색과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